17세기 영국 식민지로 시작한 북아메리카는 자치 전통과 종교 경제적 다양성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본국의 중상주의, 인지세차세 같은 과세와 통제에 반발해 1776년 독립선언과 혁명이 일어나 연방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19세기 초 명백한 운명 아래 서부로 영토를 넓히는 동안 농업 노예제의 남부와 상공업 이민 중심의 북부는 구조가 뚜렷이 갈라졌습니다. 면화 플랜테이션은 남부 번영의 기반이었고 북부는 공장과 철도, 자유노동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노예제의 새 영토 확산을 둘러싼 타협과 갈등이 누적되다 1860년 링컨 당선 뒤 남부주들이 연방을 탈퇴해 1861년부터 1865년 남북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은 수십만 명의 희생을 남겼지만 1863년 노예해방선언을 거쳐 북부 승리와 수정헌법 13조에 따른 노예제 폐지, 연방정부 권한 강화로 미국은 하나의 국가로 재정이 되었고 이후 흑인 시민권과 남북 화해라는 과제를 안고 재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토대 위에서 산업화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럼 산업화 시대와 진보 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의 흐름 시작합니다. 미국이 산업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맞이하던 순간은 마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기계가 천천히 깨어나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명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철도는 단순히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철도는 미국 경제의 혈관이자 정보의 길이었고 사람과 자본이 오가는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이었습니다. 철도 공사가 진행되던 현장을 떠올려 보신다면 그곳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폭우 속에서도 망치를 들고 있었고 태양이 내리쬐는 날에는 먼지와 흙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며 레일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박아 넣은 못 하나 레일 한 줄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이 되었습니다. 철도가 놓이는 순간 그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작은 마을이 생겼고 그 마을은 빠르게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는 공장을 유치했고 공장은 수만 명의 노동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철도가 지도 위에 그려질 때마다 미국의 경제 지도는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이 철도 덕분에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이 더 이상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부와 서부는 더 이상 서로 다른 나라처럼 보이지 않았고 철도는 미국을 단숨에 한 몸 같은 경제권으로 묶어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사람들의 시간 감각까지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몇 달이 걸렸던 거리 이동이 이제는 며칠 만에 가능해졌고 이동 속도가 바뀌자 사람들의 생각도 빨라졌습니다. 더 빨리 더 크게 더 효율적으로라는 말은 이 시대 미국인의 정신을 구성하는 핵심 문장이 되었습니다. 속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가치가 되어갔습니다. 철도의 확장은 강철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철도 레일, 다리, 고층 건물, 공장, 기계, 이 모든 구조물은 강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강철왕 카네기였습니다. 카네기는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강철이 미래 문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공장에서는 밤낮 없이 용광로가 타올랐습니다. 달아오른 쇳물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흔들렸고 노동자들은 땀과 먼지가 가득한 공장에서 그 쇳물을 다듬고 다루어야 했습니다. 용광로의 열기는 바람을 뒤틀어 놓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용광로 앞에서 도시의 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강철은 도시를 수직으로 성장하게 했고 건물은 하늘을 향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카네기가 강철로 도시의 골격을 만들었다면 록펠러는 석유로 산업의 심장을 장악했습니다. 록펠러는 석유를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미래 산업을 움직일 원동력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정유 과정을 표준화했고 생산, 정제,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장악했습니다. 경쟁자가 나타나면 가격을 낮춰 그들을 파산시키고 경쟁자가 사라지면 다시 가격을 조절하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록펠러가 만든 스탠더드 오일은 그야말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 경제 전반을 지배했고 정치와 언론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부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록펠러의 이름을 들으면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풍요의 빛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존재했습니다. 도시가 화려하게 성장하는 동안 그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는 빈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민자들은 기회의 땅을 꿈꾸고 미국에 도착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함께 사는 좁은 방, 보건 환경이 없는 거리, 질병이 돌면 감염이 순식간에 퍼지는 비위생적인 공간. 아이들은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했고 손가락이 작은 아이들은 기계 틈에 손을 넣는 일을 맡았습니다. 공장의 내부는 더 끔찍했습니다. 조명은 어둡고 안전장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한 번의 실수는 곧바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기계에 손이 끼어 다치기 일쑤였고 어른들도 계속되는 사고 속에서 몸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공장주는 그들을 쉽게 대체 가능한 노동력으로 바라보았고 부상당한 노동자는 며칠 정도 회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곧바로 해고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또 다른 이민자가 채웠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이 선로에서 파업을 시작했고 공장 노동자들은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밤이 되면 시위대는 횃불을 들고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과 노동자들이 충돌하면서 사상자가 계속 늘었고 또 다른 도시에서도 파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말 그대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만은 도시 전체를 흔들고 노동자들의 분노는 매일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진압을 시도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임금이나 노동 조건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미국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였고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미국은 새로운 시대의 문턱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진보시대입니다. 진보시대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폭넓고 강력한 개혁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개혁은 일부 정치인이나 지도자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참여한 집단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시민들, 노동자들, 언론인들, 여성운동가들, 지식인들, 그리고 때로는 개혁적 정치인들까지 모두가 이 거대한 변화에 참여했습니다. 진보시대의 시작을 알린 것은 바로 탐사 언론이었습니다. 무커레이커라고 불린 언론인들은 부패한 정치인, 독점 기업, 아동 노동 착취, 비위생적인 공장 내부를 샅샅이 조사해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글은 때로는 소설보다 더 극적이었고 사진은 때로는 영화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업턴 싱클레어의 정글은 식품 공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고기 가공 공장의 내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쥐가 빠져 죽은 고기가 섞여 들어가고 곰팡이가 핀 식품이 그냥 포장되어 팔려나가는 현실. 이 책은 미국 전역에 충격을 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는 미국 정부가 식품위생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이콥 리스의 사진들은 빈민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지하실에서 30명이 함께 자고 있는 모습,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 쓰레기와 오물이 뒤섞인 골목. 그의 사진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고 그 충격은 곧 도시정비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다 타벨은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을 철저하게 파헤쳤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자료를 모으며 기업의 독점 구조를 분석했고 그 결과 스탠더드 오일은 법원에 의해 분할되었습니다. 타벨은 기업 권력에 맞선 최초의 여성 언론인이었고 그녀는 한 기업의 역사뿐 아니라 미국 경제 구조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사회적 압력과 언론의 폭로는 결국 정치인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중심에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업화를 이끈 기업들이 미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며 법 위에 설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독점을 해체했고 환경보호 정책을 실행했으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 권력에 맞선 대통령이었고 그의 개혁 정책은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 정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진보시대는 경제개혁뿐 아니라 정치개혁의 시대였습니다. 시민들은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 정치인들이 지배하던 정당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직접 투표권을 확대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상원의원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주민발의 주민투표, 소환제 같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들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사회는 처음으로 정치는 특정인들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 자체의 재탄생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치가 소수 엘리트의 영역처럼 보였지만 진보시대의 개혁 이후 정치의 중심은 더 넓고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진보시대의 진짜 힘은 법이나 제도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변화는 시민의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반이 성장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한때는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 일에 치여 하루하루 버티기만 하던 도시 노동자들, 사회의 흐름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 교육을 받지 못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이민자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진보시대라는 이름 아래에서 사회는 나의 참여로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움직임은 사회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전까지 여성은 집안의 일원으로만 여겨졌고 정치나 경제, 공적인 문제는 남성의 영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보시대에 들어서면서 여성들은 사회 변화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학교와 병원에서, 빈민가와 노동 현장에서, 때로는 법정 앞과 거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증폭시켰습니다. 여성 활동가들은 아동 노동을 줄이기 위한 법 제정을 위해 수없이 토론했고 빈민가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금주운동, 도시위생 개선, 교육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의 주요 문제를 다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여성들을 단순히 가정의 존재로만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존재감은 어느 시대보다 뚜렷하게 드러났고 이는 곧 여성 참정권 운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참정권을 향한 여성들의 투쟁은 길고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시위대는 때로 비난과 조롱을 들었고 거리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여성들은 평화적인 행진을 이어갔고 교육을 통한 시민 계몽 운동을 진행하며 전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로 1920년 미국 헌법에 여성 투표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9조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성별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사건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대한 진전이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회정치 개혁은 경제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업화로 인해 빠르게 성장한 기업들은 더 이상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진보 시대의 반독점 정책은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재벌 기업들은 시장을 독점하기보다는 경쟁을 기반으로 성장해야 했고, 기업의 책임과 윤리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스탠더드 오일의 해체는 미국 경제 역사에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거대한 기업 하나가 나라 전체의 경제를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으며, 이후 기업 운영에 대한 기준과 규제가 정착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경제가 독점의 길이 아닌 경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영향력은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 기업 문화의 근간에 자리 잡았습니다. 진보 시대는 또한 사회복지 제도의 확립이라는 중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전까지 정부는 노동자의 삶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기업 규제가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기 시작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의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지 않게 되었고,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공장이 아닌 학교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법률 개정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삶은 기계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선언이었고, 아이들에게는 당신의 미래는 공장 안이 아니라 교육 속에 있다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도시 또한 진보 시대의 중요한 개혁 대상이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도시들은 인구 밀집, 위생 문제, 교통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정돈되지 않았고, 때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무커레이커들의 노출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는 도시 환경 개선 정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시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빈민가의 구조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주거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이 확립되었고, 거리 청소 시스템과 쓰레기 수거 체계도 정비되었습니다. 또한 도시 공원과 녹지 공간이 확충되면서 시민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미국 도시의 기반이 되었으며, 진보 시대의 실질적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진보 시대는 미국 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경제 성장만으로는 국가의 건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질, 공공의 선, 공정함이라는 개념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성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인식은 진보 시대가 남긴 가장 중요한 정신적 유산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교육 제도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교육 시스템이 확대되었고, 아이들의 의무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학교가 세워졌고, 다양한 교육 과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문해율은 높아졌으며 사회 전반의 지식 수준이 상승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시민들은 더 많은 정보를 접하며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이는 진보시대 개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료 환경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병원과 의료시설이 확충되었고, 위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산업화 시기의 열악한 환경과 대비되는 진보시대만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결국 산업화 시대와 진보 시대는 서로를 보완하는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산업화 시대는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술과 자본, 속도와 효율, 성장과 확장, 이 모든 요소들이 산업화 시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빠른 성장은 많은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빈곤, 불평등, 부패, 아동 노동, 환경 파괴, 도시 슬럼화 같은 문제들은 산업화가 남긴 상처였습니다. 진보 시대는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산업화가 만들어낸 문제들을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 해결해낸 시기였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치, 경제, 사회적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화 시대가 힘을 만들었다면 진보 시대는 그 힘이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구조와 제도를 재정비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 두 시대를 거치며 단순한 경제 강대국에서 벗어나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탄탄한 현대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산업화의 속도와 진보 시대의 개혁은 서로 다른 듯 보였지만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를 완성시키는 투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뒤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가 무너져 내렸던 대공황의 시대입니다. 20세기 최악의 경제 절벽 대공황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흐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번 넘어가 보세요.